변호사 사무실에 울려 퍼진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백억 원의 재산을 둘러싼 충격적인 유언장이 공개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것은 다름 아닌 장남이었습니다. 35해 동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변호사는 다시 한번 유언장을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업가인 쌍둥이 동생들에게는 각각 수백억씩, 그런데 장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을 감싼 정적을 깨뜨린 것은 동생 중 한 명의 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온 그 소리는 장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벨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철수 회장,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는 물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했던 것은 단 하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가였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김태주는 35, 그리고 쌍둥이인 김태우와 김태민은 32이었습니다. 세간의 예상은 뻔했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태준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고 동생들은 적당한 몫을 나눠 가질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김 회장의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로펌에 모인 유족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변호사가 차분히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김태우에게는 계열사 지분과 현금 300억 원을, 김태민에게는 부동산과 현금 300억 원을 각각 상속한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태준에게는 별도의 재산 상속은 없다. 순간 그 자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잘못 들은 줄 알고 서로를 쳐다봤고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혈육이라는 끈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형,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나 봐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관심도 없으셨으니까. 태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에 대한 배려인 듯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업 세계보다는 조용한 책상 앞에서 원고를 읽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돈보다는 좋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 일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혼자 아버지가 즐겨 가시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추위가 더 혹독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온갖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 장남 상속에서 완전 제외. 무능한 아들 결국 버림받나. 사업 무관심의 대가. 기사마다 그를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왜 사업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태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정말 불쌍하다. 역시 부자 아들도 무능하면 소용없구나. 실제로 들린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은근한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태준 씨,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위로조차 태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위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태준은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머지않아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니 아버지가 읽으셨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영서나 자기계발서였지만 의외로 문학책도 몇 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준의 눈에 띈 것은 시집 한 권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여러 군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시를 읽으셨구나.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엄격하고 차가운 사업가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감성적인 면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의 진짜 마음을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 살던 대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생들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형,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태준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태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하루를.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준이 출근하는 출판사에도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회사라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던 직원들은 당황했고 사장은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태준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사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받는 직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뜻밖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 여기 사나? 응, 3층에 혼자 살더라고.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아예 안 주다니. 태준은 아무 표정 없이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자신을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우와 태민이 각각 아버지의 계열사 임원직에 정식으로 취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김 회장의 사업 제국을 둘이서 나눠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화려한 승계 시작. 새로운 경영진, 젊은 리더십 기대. 기사마다 두 동생을 미래의 리더로 띄워주었습니다. 반면 태준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라고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인 민수였습니다. 야, 태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위로하려는 마음이겠지만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어. 너 정말 아버님 사업에 관심 없었구나. 나는 내가 어느 정도는. 응, 정말 없었어. 짧은 통화였지만 태준은 민수조차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꾸민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동생들이 먼저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가져갔고 이제 개인적인 물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별것 아닌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볼펜, 클립, 명함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서툰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액자에 넣어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림 뒤쪽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그린 우리 가족 마이너스 7살 생일 선물. 태준은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유언장에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서랍 안에는 태준과 관련된 물건들이 더 있었습니다. 학교 상장들, 백일 사진, 첫 번째로 출간한 책까지. 태준도 몰랐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태준이 편집한 첫 번째 책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만든 책. 자랑스럽다. 태준은 그 글씨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상속에서는 완전히 배제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태준은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우야, 아버지 사무실에서 나온 물건들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형, 그런 거 다 정리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뭔데요? 아버지가 나에 대한 물건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셨더라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장남이시니까. 태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유언장에서는? 형, 아버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민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맞아요, 형. 사실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을 완전히 배제하시다니. 동생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버님이 다른 말씀 같은 거 안 하셨어요? 형에 대해서. 글쎄.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한번 이상한 말씀을 하시긴 했어. 태우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태준이가 알아낼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준은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진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낼 것이라고.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그게 어디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준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을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모두 뒤져봤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시집에 특정 페이지가 접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만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자신만이 찾을 수 있는 곳. 그 순간 태준은 어릴 때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소를 찾아갔던 날,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설마, 아버지의 무덤. 그날 밤 태준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유독 자신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에게는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왜요, 아빠?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아이거든.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신을 예뻐해 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말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을 찾게 될 거야. 보물이요? 응. 돈보다 훨씬 소중한 보물 말이야. 그때도 태주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가족 묘지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택시비가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평일이라 다른 성묘객들은 거의 없었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선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대화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실망하셨던 건가요? 묘비에는 아무런 답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간단한 문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태주는 묘비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묘비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다른 돌들과는 다르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표시해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그 돌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에게 마이너스 내가 이것을 찾았다는 것은 너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그리고 너는 분명히 나의 유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너의 동생들은 좋은 아이들이지만 돈과 권력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반면 너는 달랐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서 본 진짜 가치였다. 이 USB에는 내가 정말로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지 마라.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동생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보아라.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 USB의 내용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때가 되면 너는 우리 가족의 진짜 수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태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언제가 적당한 때일까요? 태주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 어디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큰 계약건이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형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나를? 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형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생들의 사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니 의외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만나자. 정말요? 고마워요, 형. 전화를 끊고 나서 태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동생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아라. 혹시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시험의 시작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지 마라.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동생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형, 오셨네요. 태우와 태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보였습니다. 이 계약건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대만의 큰 기업인데 우리나라 진출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상대방 회장이 형이 편집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태주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편집한 책이 해외까지 알려졌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떤 책인데?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라는 수필집이요. 형이 작년에 편집하신 그 책이었습니다. 태준이 가장 애정을 갖고 만든 책 중 하나였습니다. 무명 작가의 글이었지만 진솔하고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어를 할 줄 아시나? 아니요, 번역본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번역이 너무 좋아서 원래 편집자를 찾아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태주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형,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동생들의 간절한 부탁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시험의 시작일까요? 이제 정말로 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주는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에서 대만 기업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장 회장이라고 소개된 그분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태우와 태민도 함께 자리했지만 장 회장의 관심은 오로지 태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김태준 편집자님. 장 회장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는군요. 젊을 때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장 회장은 태준이 편집한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편집이 너무 훌륭했어요.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살려내셨더군요. 과찬입니다. 좋은 원고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깊은 철학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해요. 태우와 태민은 옆에서 신기한 듯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의 이런 면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한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협력을 원합니다. 장 회장은 태준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준님 같은 분이 계신 회사와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제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보다 사람을 봅니다. 김태준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형이 저희 회사에 합류한다면 어떨까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출판 분야 외에는 잘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의 그런 철학이나 관점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너무 돈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들의 제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동생들의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히는 컨설턴트 형태로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형제같이 일할 수 있겠네요. 동생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장 회장과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되었고
태준의 역할도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주로 대외 협력이나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회사에 서류를 가지러 갔을 때 태우와 태민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갑시다. 네, 이해합니다. 어차피 형이 모르는 일이니까. 태준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니? 장 회장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계약은 성사시키고 나중에 조건을 바꾸면 되지. 형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어차피 비즈니스 감각이 없으니까.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태준은 장 회장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준은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장 회장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예상하고 계셨나요?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죠. 김태우, 김태민 씨는 젊고 야심은 있지만 아직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 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김태준님 때문이죠. 당신 같은 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회사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우야, 태민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갑자기 뭔데, 형? 어젯밤 너희 대화를 들었어. 순간 두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그게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지? 아니에요, 형.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그럼 왜 장 회장님과의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해? 태우와 태민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 문제들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게 옳은 일이야? 형은 몰라요.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태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은 편안하게 책만 만들고 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태우도 거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형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 순간 태준은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의 동생들은 좋은 아이들이지만 돈과 권력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 정확히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을게. 형. 잠깐만요, 형.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아버지가 남긴 USB를 꺼내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욕심만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태준님, 계약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당신과는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태준은 그 메시지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동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장 회장님이 계약을 취소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온 부탁이라는 것을 태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당한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우와 태민이 운영하는 회사에 연쇄적인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 회장과의 계약 취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어느 날 새벽 태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뭔데?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요. 우리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태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태민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데?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신뢰를 저버린다고. 그리고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태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이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태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이 변할 준비가 된 것일까요? 너희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해야 하고. 물론이죠. 무엇이든 하겠어요. 동생들의 대답은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USB를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태준에게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클릭해보니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이구나.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고,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다른 폴더들을 확인해 보아라.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진짜 재산이 들어있다. 태주는 다른 폴더들을 차례로 열어보았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는 폴더에는 정말로 다른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태준이 전체 재산의 60%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40%를 동생들이 나누어 갖고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 태준이 동생들의 성품이 충분히 변했다고 판단할 때 이 유언장을 공개한다. 또 다른 폴더에는 아버지가 비밀리에 확보해둔 자산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해외 계좌까지. 공개된 유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들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폴더였습니다. 태우와 태민에게 각각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태우야, 너는 야심이 많은 좋은 아이다. 하지만 때로는 성급함이 문제가 된다. 형인 태준이 너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줄 것이다. 태민아,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다. 하지만 때로는 교만함이 발목을 잡는다. 형인 태준이 너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아들이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다. 동생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하지만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돈은 그 다음 문제야. 태주는 화면 속 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 내일 회사에서 직원들과 미팅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태주는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하루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동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몰래 회사 미팅장에 가서 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태주는 회사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동생들의 직원 미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표까지 냈으니까요. 태우와 태민이 회의실 앞에 서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 했지만 유리창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미팅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직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았고 동생들은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직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 표정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혹시 시간 되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오늘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형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주는 동생들과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단 직원들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기회는 주겠다고. 그래, 다행이네. 형, 솔직히 말할게요. 태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경영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아버님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잖아요. 직원들도 협력업체도 고객들도. 그런데 우리는 돈만 생각했어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실망한 건 단순히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거든요. 태주는 동생들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형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메시지야. 그날 밤 태주는 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USB의 내용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되자 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요? 진짜 유언장을 본 순간 태우와 태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재산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태주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겪은 것도 아버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것보다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동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형, 미안해요.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형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형이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거네요. 저희도 정말 미안해요. 태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을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태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형제가 된 것 같네. 그 순간 세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회사부터 제대로 정리하자.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진짜 유언장은 언제 공개할 거예요? 태주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너희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알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증명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아버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동생들이 돌아간 후 태주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있다는 뜻이구나. 화면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우리 가족의 수호자가 되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태주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리고 세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 형제는 함께 회사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태준의 조언에 따라 태우와 태민은 완전히 다른 경영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급여를 인상하고 복리 후생을 개선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이사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태민 이사님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직원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했습니다. 장 회장과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김태우, 김태민 씨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장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김 회장님의 아들들다운 모습이네요. 계약도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형, 오늘 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태우와 태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태준과 상의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만족해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더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 태준도 이제는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출판업에서 키운 세심함과 완성도에 대한 고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형제는 아버지가 즐겨 가시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모습으로. 그런데 형, 진짜 유언장은 언제 공개할 거예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 재산이 있으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텐데. 태주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들이 변한 것은 분명했지만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자. 왜요? 너희들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때까지. 그날 밤 태주는 혼자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동생들이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우와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형, 여기 계셨네요. 너희들은 어떻게?
형이 요즘 자주 여기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따라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형과 함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세 형제는 나란히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태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었네요. 그 순간 태주는 동생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는 정말 형제가 되었어요. 태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영기를 잃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버님. 그리고 형, 정말 고마워요. 태민도 울먹였습니다. 태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저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는지.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이제 진짜 유언장을 공개해도 될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 싶어서예요. 태주는 동생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자.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 재산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에 써야 해.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세 형제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이런 문서가 있었군요.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진짜 유언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태준이 주 상속자가 되고 동생들도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보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돈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 때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아버님의 진짜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아버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태우와 태민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세 형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님들의 경영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더군요. 태주는 이제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중요한 결정은 항상 동생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장학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형.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태민도 동의했습니다. 이들이 시작한 장학 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 기회까지 연결해주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자. 이것이 세 형제의 공통된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 회장이었습니다. 태준님, 정말 놀랍습니다. 형제분들이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시다니. 과찬입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시아 전체의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 대표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요? 네. 김태준님과 형제분들의 철학과 실행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상의해 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태준이 장 회장의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형, 해봅시다. 태우가 의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태민도 동의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모두 함께. 결국 세 형제는 장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회공헌 모델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태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야.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도. 그의 말, 세 형제는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태준이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세 형제만의 것이 아닙니다. 태준은 마이크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희의 부족함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특히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 형제는 또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을 받았어요. 태우가 트로피를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버님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김 회장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진짜로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고,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이었던 거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석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형,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덤 속에 숨겨두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고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